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이제 설전, 또 야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이 전문가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래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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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지금 리포트에서 좀 보셨습니다만 이 민주당 대선 후보 이야기부터 지금 할 텐데요. 리포트에서 보신 데처럼 이재명 후보와 인터뷰한 이른바 이 백제 발언을 놓고 지금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현정 의원님 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상황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점입가경이란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백제까지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근에 중앙일보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백제 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전제를 하면서 예전에 본인이 아마 이낙연 후보가 경기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이번에 당선되시면 처음으로 역사를 이루는 거다. 덕담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덕담 내용인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백제가 한 번도 통합한 적이 없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뒤에 것은 안 보는 거죠. 백제가 한 번 통합된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호남 출신 단독으로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이제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이낙연 후보가 오셨길래 당시에 그래서 덕담을 하고 이번에 정말 잘 되시면 역사를 이루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뭐 양측의 말꼬리 잡기가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요것만 떼어놓고 보면 굉장히 지역차별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대방은 이 이야기를 놓고 지금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이게 덕담으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거는 호남 폄하다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와 이 지사 대선 캠프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른바 이 백제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그때 당시에 진심으로 꼭 잘 돼서 인심 좋겠다. 진심이었는데 뭐 상대가 어떻게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낙연 캠프는 이 인터뷰를 지역주의 조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악마의 편집과 정치적 공격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실상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명확히 밝히려고 합니다. 자,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요. 이낙연 후보 직접 영남 역차별 발언을 잇는 중대한 실언이다. 또 이재명 후보는 떡을 주고 뺨을 맞는 격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 우리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양측의 주장이 뭐 어차피 이제 자신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겠죠. 우선 이 선거 때마다 이 지역 관련 발언 같은 거 이런 거 일단 굉장히 민감한 발언들이에요. 본인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근데 아무튼 이것만 딱 띄워놓고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제가 있죠. 백제가 통합을 한 적이 없다. 네.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맥락을 볼 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덕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 또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떡 주고 뺨 맞았다 이런 얘기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양쪽이 다 이제 주장이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게 무슨 영호남 역차별 아니냐. 근데 우리 정치를 보면요. 유권자들이 보기에 정치인들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지역 감정에 호소하려는 유혹에 굉장히 약하게 보여요. 그런 게 뭐 선거 때마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이 설령 본인의 의도들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 이름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경쟁 후보가 이거 반드시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얘기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 후보들도 그렇고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그 맥락을 다 이해하려 하지 않거든요. 일단 언론에 되게 거두절미하고 그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처럼. 그러면 이게 이제 쓸데없는 이 아주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고 말이죠. 지금 또 이따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또 입장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뭐 다 일일이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게다가 아까 점입가경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정말 점입가경들의 민주당 후보들의 이 네거티브 공세가 그러니까 이번은 이것도 빨리 끝내고 이재명 지사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으니까
다른 뭔가 생산 쪽으로 넘어가는 거 그것이 오히려 후보들에게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극단적인 네거티브를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이낙연 캠프 관계자를 문책하라 이렇게 강수를 두고 있거든요. 문책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세요? 사실 저는 이렇게 강도 높은 네거티브가 네. 후보의 어떤 사실상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무진의 문책 이렇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예. 사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다소 뭐 억울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론 인터뷰와의 원문 그리고 본인이 해명한 내용을 종합하면 네. 이 백제 발언이 나오게 된 맥락은 본인은 사실 경기도지사 재선이라는 카드도 있고 해서 지지율이 이낙연 후보보다 상당히 뒤처졌을 때 본인은 대선을 계속해서 뭐 이어가지 않을 생각도 있었다. 이낙연이라는 주자를 응원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지지가 나왔고 그렇다면 이 어떤 호남의 지지만을 받는 후보가 아니라는 그 확장성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응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백제 발언만을 떼서 이국면의 이낙연 캠프에서 굉장한 네거티브를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한국사에서 민주당이 또 정권을 잡기 위해서 호남은 뭐 이른바 집토끼라고 하고 이 TK 지역 그리고 이 뭐 부산 진영의 표까지 가져와야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이 구도는 사실 명약 관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역구도라는 게 상수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걸 언급했다라고 해서 지역주의라고 갈라치기 하는 것은 저는 이낙연 캠프에도 오히려 득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호남의 어떤 그 진영의 본인을 또 가두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적통 논쟁이 호남 민심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 주말 동안요 광주를 찾아서 민심 잡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호남 민심을 좌우할 변수는 우리 보시 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 그래도 역시 제일 크게는 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 나라를 어떻게 끌어나갈 수 있느냐. 네. 그 이제 자기네들이 집권했던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이어받아서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이끌어 나가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재집권에 하는데 집단적인 생각으로 봐서 누가 더 유리하겠는가 예. 그걸 좀 보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향과 예. 그러니까 그걸 놓고서 지금 이제 내가 다 적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건 뭐 어떻게 호남 계신 유권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근데 다만 아까 그 의회분들이 말씀하신 그 소위 이게 백제 발언과 관련해서 네. 대체로 앞에서 계신 분들이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말을 A로 얘기했는데 이낙연 캠프에서는 A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A를 조금 잘라냈든지 A에다 조금 추가를 했든지 해가면서 공격을 했다. 그런 요지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종의 이제 떡을 줬는데 떡 주고 뺨 맞은 뭐 그렇게까지 하여튼 예. 원래대로 얘기한 건 아닌가 하니까 좀 예, 오버를 그렇습니다. 갔다는 그런 말씀들 같은데 네.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재명 지사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요? 아니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냥 정치적인 얘기만 하면 되지 저런 얘기들은 사실은 역사학과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건 거기 학자들에게 맡길 일이지 그 말을 달리 표현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걸 굳이 백제니 뭐니 얘기하고 5,000년 역사까지 얘기하면서 얘기해서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그다음에는 상대방을 문책을 하고까지 할 만큼 내 말이 본의가 아니었다고 그러면 말이 편해서 상대방이 오해를 했더니 그걸 이용했던 거 아니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낙연 캠프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까 그 장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자 여태까지 호남이 집권한 사례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DJP 연합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때는 PK와 호남이 연합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낙연 지사 입장에서는 이낙연 지사를 대표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나는 저렇게 돼 있지만은 어떻게 집권하기 위해서는 가령 PK하고 어떻게 했다든가 충청도하고 어떻게 했다든가 새로운 DJP 하고 했다든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지금도 망국적인 지역 감정 얘기해봐야 저 둘이 싸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리기를 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낙연 후보의 통화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김남국 의원은 이 문 대통령을 경선에 끌어들이는 것이 대통령을 지키는 길인가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현종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는 어쨌거나 우군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또 지역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예. 이제 제가 옛날에 선거 지원할 때 김종필 당시 총리가 이제 충청도 가서 첫 번째 연설 때
당시에 이제 김윤환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핫바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체로 핫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한 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일체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선거 내내 핫바지론이 완전히 충청을 뒤엎으면서 당시에 신민주공화당이 정말 뭐 의석을 어마어마하게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이 백제 발언도 이제 그만큼 민감한 것인데 특히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친문의 지금 지지를 받아내야 되는 절박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지금 아마 월요일쯤 수감이 될 텐데 그러니까 위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이낙연 후보한테 대통령님을 잘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구구절절 소개를 한 겁니다. 즉 대통령을 잘 지켜주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낙연 후보께서 친문의 적통이다. 이런 투로 이제 지금 이제 그 보도 자료를 낸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 지금 반발하고 나선 거죠. 무슨 소리냐 지금 그 왜 친문이 글로 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은 보면 이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조금만 더 하면 뒤집을 것 같고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금 방어를 하지 않으면 지금 뒤집힐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지역 감정 안 해야 된다 무슨 네거티브 안 해야 된다 아무 기회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 왜냐하면 본인들 앞에 지금 당장 지지율 자체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지금 이 경쟁이 앞으로 한 2달은 더 가야 됩니다. 지금 이게 10월 지금 중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친문의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말 하나를 전부 다 이제 따로 내어서 단어 하나를 집어내서 비판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선거운동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의 두 사람 경쟁은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이 경쟁보다도 더 심각하게 저는 전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집권 이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집권당 사상이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막말 경진대회라고 할까 네거티브 경연대회를 하듯이 하는 선거운동은 난 20년 집권 아니라 이해찬 대표 말하면 100년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이렇게 하는 사례를 낸 정말로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무슨 그 당을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과연 다음번에 코로나 이후의 정권을 이렇게 해서 창출되는 것이 옳은 건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김경수 지사 부분은 참 이낙연 대표 진영에 굉장히 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누가 뭐라고 해도 김명수 사법부에서 최종적인 유죄 판결을 해서 2년 징역형을 받으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 사람하고 전화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해서 마치 녹취를 해서 그놈을 공개하듯이 하고 그러면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럼 누가 전화하든 간에 문 대통령 잘 부탁한다고 할 말은 당연한 말인데 이게 무슨 특별하게 자기 이야기만 한 것처럼 저렇게 홍보를 해가면서까지 후보가 돼야 되도록 어려운 사정인지 정말로 저거는 참말로 좀 안 맞는 생각이라고. 가령 문 대통령하고 통화했어도 그걸 하는 것이 좀 이상할 텐데 그 내일 모레 김경수 지사에 가는 거는 참 안타깝지만 어쨌거나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한 사람 그 사람 보고서 나하고 통화했는데 문 대통령 보호했다고 나한테 그러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 것인지 그게 과연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할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전 장관은 아드님들은 제자리로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서로들 총을 겨누고 쏘고 뭐 팀킬 같이 뭐 그 좀 안타깝습니다만 빨리 제자리 돌아오겠죠. 빨리 제자리 돌아오십시오 아드님들. 자, 지금 들으셨습니다. 추 전 장관의 발언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장민 변호사님 그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아드님이라고 지칭을 하길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추미애 전 대표가 58년생이고 6살 많은 게 이낙연 대표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6살 아래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여성 정치인으로서 모성, 누나 이야기도 하고 국민 누나라고 자칭하기도 했었고 아드님들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 이미지에 득이 된다라고 해서 이런 워딩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추미애 전 대표한테 기대는 이미지는 이것과 상당히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강성 이미지가 있고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는 굉장히 날석에 좀 업무 처리를 해왔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고 저는 여성성을 강조하고 모성을 내세워서 성공한
훌륭한 여성 정치인은 한명숙 전 총리 이외에는 잘 눈에 띄지 않고 네. 또 그런 이미지와 너무 좀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이런 워딩을 계속해서 쓰는 것이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되는지 약간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측면도 있어서 예. 좀 앞으로도 어떻게 좀 대응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경선 과정을 보면 말이죠. 예.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체가 적이에요 지금. 서로 네, 원래 선거라는 게 이제 자기 1등은 한 명이니까 후보는 한 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네.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보세요 지금. 특정 친문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 발언 막 소개하고 또 지역주에 관련된 발언도 또 나오고 또 그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 또 각 캠프의 전 현직 의원들이 동원되고 말이죠. 네. 이런 게 워낙 후보가 많으니까 숫자도 많고 다양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정말 국민들 피곤합니다 진짜. 아까 우리 이현주 의원 말씀처럼 이게 계속될 텐데 정치인들이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점점 경선 이제 본투표 1차 투표가 다가올수록 더 초조해지면 더 이런 발언이 많아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일일이 이런 얘기할 겁니까? 도대체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현안, 이슈 이런 건 어디로 가겠어요? 만에 하나 후보들께서 그 조지 레이코프가 쓴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책 있잖아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면 자꾸 코끼리만 생각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가장 핵심이? 자꾸 이런 이슈를 내면은 이게 비판을 받더라도 뭔가 자신이 이슈를 메이킹한다고 생각해서 자꾸 이런 이 얘기를 하는 거라면 예. 크게 잘못된 판단이다. 보시기에는 네. 그러면 뭐 이추 연대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은 없고 그냥 서로 난타전이 네, 저는 계속될 큰 의미 없다고 봐요. 지금 연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한 명 자기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네. 단지 향후의 정책 입지를 고려해서 뭐 그렇게 정치 공학적인 연대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뭐 이추 연대라든지 명추 연대 이런 것은 별로 의미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이어서 이재명 지사 관련 얘기도 좀 해보면요. 네.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에 의하면 지난 대선 당시 이 지사 캠프 자원봉사자가 경기도 주무관을 거쳐서 경기도 산하기관의 본부장으로 채용이 됐다고 합니다. 노조 관계자는 낙하산 채용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저번에도 아마 경기도 유관단체 있었던 분이 이제 SNS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분도 보니까 성남시에서 이제 성남 FC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된 분으로 알려지고 이번에 TV조선 보도도 보면 결국 이제 자원봉사 하던 분이 경기도에서는 이제 이렇게 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것 또한 앞으로 또 상당한 논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뭐 한간에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성남 시장 시절에 했던 분들이 경기도로 많이 넘어와서 많은 또 자리를 배치했고 이분들이 이제 상당한 이 경기도 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예. 이재명 지사에. 그래서 원래 이재명 지사의 중심적인 이 성남파와 예.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임명한 경기도파 여기에 뭐 경쟁 관계가 굉장히 치열하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한간의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이제 앞으로 아마 하나씩 이제 더 밝혀질 텐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앞으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의 이제 인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비판의 지점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현직 지금 경기도 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선거운동을 또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이러면 경기도 지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지금 곧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면요. 국정감사에 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지금 일단 본경선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9월 달에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그럼 그때 바로 앞에 이제 본인이 뭐 그만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네. 어쨌거나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확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본인은 아마 며칠 전에 보니까 직접 또 현장에 급습해서 하시는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게 행정 때문에 간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피해는 이제 경기도 시민들이 이 도민들이 보는 것이니까 아마 이런 문제를 빨리 정리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이제 민주당은 28일부터 본경선 TV 토론이 있습니다. 후보들의 대결 구도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반 이재명이 될지 아니면 이재명 또 이낙연 이런 구도가 될지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경선 구도가. 저한테 예, 예. 이번에는 이재명 대 반이재명제 안 될 겁니다. 아니죠. 다중구도가 될 겁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도 이렇게 뭐 몇 사람이 하고 네. 또 이낙연 후보를 위해서도 또 해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찬성했냐 반대했냐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추미애 후보를 향해서도 또 이렇게 되고 어떤 때는 또 두 명을 상대로 해서 이낙연, 추미애를 향해서는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난타전이라고 할까 네. 적과 동지도 없는 이 부분은 적, 이 부분은 동지. 그래서 그냥
굉장히 그 시끄럽긴 한데 별로 생산적인 토론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 봐서는. 예. 네, 또 적톤 논쟁에 이어서 이 호남 민심 경쟁까지 난타전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비방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게 지금 민주당 경선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 안 되겠죠? 글쎄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자꾸만 이슈화하면은 보도가 계속 되니까. 네. 국민의힘은 뭐 이제 또 입당하냐 안 하냐 당회주자들 뭐 이런 게 더 주로 많잖아요. 예.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뭐 민주당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겠는데 다들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이 나오면서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지금 현재로서 일반 유권자들의 기억이 나는 거는 이재명 지사가 제기한 기본소득 논쟁 그 네. 정도는 기억은 나요. 근데 그 외에 다른 후보들의 어떤 정책 공약이 분명히 없지 않거든요.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경선에서 상대방 후보들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뭐 비판할 수 있어요. 과거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유권자들이 감내할 정도 수준이 돼야죠. 예.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탄핵을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내가 적통이다. 그래서 저기 김경수 지사한테 이런 전화 받은 게 내가 적통이니까 그렇지 않냐. 이런 식의 논리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국민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민주당 경선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네. 오히려 유권자들의 지지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네. 민주당 후보들이 다 같이 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다중구도로 가고 그다음에 이슈와 현안별로 막 이제 적과 동지가 갈리다 보면 이제 유권자들이 헷갈려가지고 민주당이 그야말로 처음에 정권 교체율이 높다가 지금 정권 교체율이 많이 희석된 건 분명해요. 그럼 다시 정권 교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 아. 그러면 민주당 후보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사실은 이제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현재를 디딤돌로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나 이런 부분에 평가를 하고 이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지금 건드리지 못하니까.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뭐 나타난 것만 40% 정도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지금 경선 같으면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본인들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미래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돼야 되는데 예. 문제는 그쪽을 안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거는 뒤로밖에 없습니다. 과거밖에 가니까 옛날 탄핵 때 찬성했니 안니 백제가 어떻니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정상적인 사실은 이제 미래의 경쟁이 되려면 결국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각 후보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걸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다들 보면 뭐 다들 뭐 잘했다는 듯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속내로 들어가 보면 부동산 문제 잘했습니까? 아니면 뭐 지금 방역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따져보면서 들어가야 앞으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제 비전이 생기는데 예. 문제는 그거는 못 건드리니까 그걸 건드리면 무슨 뭐 영린을 건드리는 것처럼 되니까 예. 다들 지금 뒤로만 보고 싸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유권자들이 볼 때 현재 정권이 대단히 잘못한 게 많다고 느끼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물론 계층에 따라 다르고 성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예. 네.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0%를 넘나드니까 그렇습니다. 높은 지지율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후보들로서는 이제 친문표를 얻어야 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이해합니다. 네. 이해하지만 아무리 내가 누굴 지지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건 있잖아요. 네. 근데 후보들이 그걸 지적을 하지 않아요. 친문 구애를 하는 거 이런 거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네. 예. 일단 그 이른바 친문이 생각할 때 크게 손상받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정부 비판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정부 잘했다고 해서 딱 한마디들 하더라고요. 부동산 정책만 잘못한 게 있다. 아쉽다. 그게 뭐 비판입니까?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예. 그렇다고 과거처럼 무슨 대통령 넘어서서 이렇게 나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과거 무슨 뭐 집권당 대통령고 탈당해라 이런 차원이 아닌 상태에서 예. 얼마든지 국민의 뜻에 부합하게 비판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랑은 원래 국민들의 민심에 부합하고 반응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후보들이 안 보인다는 거 이거 대단히 아쉽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장혜민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는 이제 좀 하락하게 마련인데 40%대에 있는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할 수 없고 또 그것을 또 인정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뭐 대통령에게 뭐 출당 조치 뭐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지지율이 낮아지면 예. 그런 국면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주자들이 쓸 수 있는 운동장의 그 넓이가 굉장히 협소할 수밖에 없는 국면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발전적인 비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주저하는 모습. 그런데 그렇다면 이 국면을 계속 가져가면 확장성에는 좀 제어가 되고 좀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교수님 말씀대로 뭔가 비판할 지점은 분명히 비판을 하고 미래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야권 이야기를 좀 움직임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저녁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입당과 관련해서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좀 냉랭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뭐 일단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당내 정진석, 권성동 의원, 네. 윤석열 후보와 친하다고 한 후보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언행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당근에 비유한다든지, 예. 뭐 강을 건넜다든지. 뭐 등등 이제 비판에 대해서 이건 후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비판했고 이제 그러면서 아마 오늘 전격적으로 이제 회동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당장 입당에 대한 어떤 뭐 이 로드맵이 나오기보다는 양측의 어떤 좀 신경전을 조금 이제 톤다운하는 이제 그런 모임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는 당 대표로서 이제 급한 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주도하는 이제 이 경선에서 당내 최고 지금 지지도 높은 윤석열 후보가 들어와야지만 일단 흥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려면 이제 최대한 본인은 빨리 들어가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예. 반면에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더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좀 더 듣겠다. 예. 더군다나 오늘 아마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윤석열 후보 측 이제 캠프 진영을 새롭게 지금 다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할 텐데 뭐 양측 간에 이제 신사협정은 있겠죠. 최소한 우리가 건드려대지 말아야 할 것들 뭐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예.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해서 예.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 간의 어떤 한 라인이라든지 소통의 통로라든지 뭐 그 정도 통로는 마련하면서 네. 서로 윈윈하는 어떤 정책을 모색하는 단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준석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경전을 좀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겉으로는 강한 어조로 좀 압박을 하면서도 이 별도로 만나는 자리를 갖는 좀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먼저 내용으로 보시죠. 어떻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오세훈 시장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내서 이뤄낸 승리를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이뤄낸 승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저는 너무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유한 색이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저희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그건. 자, 이준석 대표는 어제 이제 SNS를 통해서 범야권은 조기에 단일 대우로 대선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도 물밑 회동은 이어가는 이 모습. 이 대표의 투트랙 전략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건 투트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 전에 아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선을 넘었다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그 구계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보수 유권자들 시각으로 볼 때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두 선을 넘은 거는 이준석 대표도 넘고 국민의힘에 있는 정진석, 권성동 이 중진들도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선을 넘은 것은 아니 그냥 들어오라고만 하면 되지 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소위 디스를 하는 듯한 평론가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뭐가 문제점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 참모도 아니고 당 대표로서 제 경선을 주재할 사람인데 그리고 중진들은 이준석 대표 보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을 하라고 하기에 앞서서 소속이 국민의힘이면 윤석열 총장 보고 입당을 하라는 얘기가 먼저 있은 다음에 폄하를 하지 말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양쪽이 다 서로가 선을 넘고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방이 성을 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오늘 윤석열 총장과 이준석 대표의 회동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사람 아까 이현정 위원이 얘기한 내부의 캠프에 뭐 사람을 바꾸고 하는 건 그건 내부 문제고 그거는 뭐 사실 진지를 붙여가는 내부 문제고 국민이 볼 때는 그 내부에 A가 가든 B가 가든 건 내부 문제고 자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냐 안 할 거냐 언제까지 결정할 거냐 언제까지 입당 여부에 대한 답변을 줄 거냐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러고서 서로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좀 좋은 얘기로만 덕담만 하든지 우회적인 얘기만 하면 그러면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양측에 대한 짜증을 내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자 입장은 이런데 내 요구 조건은 이렇고 우리 당의 입장은 이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서로 간에
합의된 건 합의된 거고 다른 건 다른 거라는 것이 국민 앞에 명백하게 제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회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은 너무도 지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잘못해서 오늘 미지근한 결로 나오면은 그 후에 다시 양쪽에서 서로 간의 갈등 요소가 굉장히 많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생각은 오늘 회동에서의 어느 정도 달리 가는 상황에서의 뭐가 정리가 되고 가이드라인 정도는 서로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저는 입당을 하래라 안 해라가 아니라 언제까지 어떻게 입당을 한다든가 지금 상태는 못하면 이러이러한 조건이 어떻다는 부분은 대충 얘기를 해서 다음에 그럼 다시 모여서 서로 간에 양대 진영끼리 양측이 서로 간에 무슨 협상 대표가 있어 의논을 한다든가 해야지. 이번처럼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 나오면 저게 뭐 하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죠. 자, 이런 것들 이야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계라고 불리는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중진 의원들이 이제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이제 친윤석열계라는 개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개파라고 하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기면서 이제 내홍이 커질 가능성. 이거는 오늘 회동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준석 대표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입당이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국면이 계속갈 수밖에 없고 사실 윤석열 후보를 대체할 수 있는 야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의원들이 본인이 누구를 지지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당에는 입당을 하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의 개파는 또 당내에 형성이 되고 이런 국면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지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압박을 하는 수준으로 계속 몰아칠 것인지 그렇다면 또 그 내부 분열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지금 보여주는 정치력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행보는 당 대표로서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당 대선을 관리하고 이 고차방 정식을 어떻게 자신의 정치력으로 풀어낼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물음표를 받게끔 좀 행동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임에서 최선의 가이드라인도 없이 그냥 어떤 상견례 성격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모임이 결과가 그냥 끝난다면 많은 유권자들이 실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이게 역시 정치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대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당 내외의 대선 주자들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라는 게 절대 실무적이고 낮은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아주 상당한 정치력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의 뭐 전략적 생각이 녹아 있을 수도 있어요. 입을 압박할 수도 있고 이런 건 있다 하더라도 자꾸 특정 후보에게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좀 마이너스로 들릴 수 있는 그런 평가들 많이 하잖아요. 정치 평론가들이 할 얘기 같은 거. 그러니까 제3자, 구계자가 할 수 있는 발언처럼 느껴지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지 않는 게 굉장히 답답하겠죠. 당대표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게 또 윤석열 후보는 그대로 그분대로 그 사람대로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아직은 중도까지 완전히 포괄할 정도의 그 혁신을 못하고 있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당하지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입당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게 오히려 지지율 상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대표로서 충분히 포괄하고 아우르면서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변화로 이끌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이 위원장님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대선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이제 자기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로서.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강론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 내외긴 하지만 야권에서의 가장 독보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대선 후보에 대한 예우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아우르는 방법 이게 적당한 건가? 이거에 대한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꾸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요. 자기가 한 거에 대한 승리의 기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승리의 기억은 지난 재보궐선거의 승리의 기억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봤는데 이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음에도 그렇게 하면 이길 것이다라는 강한 신념이 생겨버립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패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지난번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는 질적으로 다른 선거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리고 또 이거는 지역구도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이 선거는 그냥 서울시장을 단순히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정말 권력의 5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는 사람을 뽑는 선거예요. 그만큼 여당도 필사적이고요. 또 야당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지지율을
최소한 얼마까지 할 것인가. 예전에 보면 지지율 격차가 한 50만 표까지 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박빙의 승부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꾸 그 경험을 가지고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하려는 것인데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오세훈이라는 제3의 인물이 있고 밖에는 이제 안철수라는 인물이 이제 윤석열과 비슷하다. 그럼 결국 당신이 질 것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만약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들어가서 지지율 상승한다? 네. 과연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이 과연 그러면 지금 야권 전체의 중심적인 플랫폼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예. 그 문제에 대한 저는 이준석 대표가 고심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초기와는 달리 지지율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20대 여성층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 대한 투쟁력 자체가 많이 지금 약해졌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들어라. 그럼 들어오면 당내에 있는 지금 홍준표 후보나 이런 후보들이 집중적으로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도 본인이 제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만들어주고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당신 안 들어오면 안철수가 똑같이 될 거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끌려 들어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아니 여권의 제 지지율이 제일 높은 사람이 지금 야권에 어떤 면에서 끌려오는 형국이 되면 과연 그게 도움이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전체 범야권의 어떤 플랫폼을 관리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네. 두 번째는 후보들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반발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총장의 국힘당 입당 아직 보장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의 정책자문그룹이 곧 출범을 하는데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이를 총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총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변호사님, 그 윤 전 총장의 정치 색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임태희 전 비서실장과 만나는 걸 공개 일정으로 알렸다는 것은 본인이 수사했던 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색채를 좀 지우려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강도 높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사면에 긍정하는 입장이란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걸 확대 해석한다면 이 임태희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의 비서실장 아니었습니까? 청와대. 그렇죠. 그렇다면 굉장히 좀 가까운 입장이고 본인이 어떤 정치색이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다, 확장력이 있다라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본인이 했던 수사의 자기부정으로 비춰서 굉장히 이 부분을 안 좋게 평가하는 또 일부의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오늘 오전에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 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클래스가 다른 나라,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원희룡 제주지사도 공식적으로 대선 주자가 됐습니다. 윤 전 총장을 대신해서 국민의힘에서 원희룡 지사, 최재형 감사원장이 다시 좀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김 교수님? 대신해서 부상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옛날보다 조금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하는 문제하고 윤석열 총장을 대신해서 올라가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개인적인 얘기가 또 상대방들에겐 또 치명타가 될 수도 있고 의외적이 될 수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와는 별개로다가 저렇게 아무래도 좀 하면은 본인들 지지가 조금씩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A가 올라간다고 B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여기 표가 이리 가느냐라는 건 여론조사를 더 좀 봐야 되는 것이지 누가 줄었다고 해서 그리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직접적인 관련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원희룡 지사는 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 만났다고 합니다. 이달 초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도 조우한 사실이 확인이 됐죠. 이 김종인 전 위원장 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는 겁니까? 뭘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정답은 있습니다. 될 사람한테. 될 사람한테. 김종인 위원장은 철저히 실리주의자입니다. 이분은 뭐
제가 그동안 쭉 이제 봐오고 보면 결국 될 사람을 밀어주는 분이에요. 될 사람한테 본인이 조금의 힘을 더 실어주는 거죠. 안 될 사람은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실리주의자고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두 명의 대통령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들 자기 어떤 이념이나 뭐 이상 이거 가지고 사실 선거운동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5선 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비례대표 5선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정치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사실은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이나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람한테 여러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본인이 뭔가 이걸 야권 전체를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 거기에 가서 한 11월쯤 되면 누가 이제 부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봐라, 내가 지지한 사람이 뜬다. 이런 걸로 하면서 결국은 야권의 어떤 면에서 보면 대부처럼 역할하는 저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말씀은 여러 가지 하시지만 그 내부의 어떤 메시지를 정확히 읽으면 나는 될 사람일 거야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도 잠깐 해보면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연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송파 세모녀 기사 혹시 보셨나? 감사원장 때 어떤 식으로 감사했는지 짐작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반격을 했거든요. 둘의 공방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이거 뭐 단 두 사람의 공방 차원이 아니라 기본소득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워낙 의견 차이들이 커요. 우리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아무튼 그러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 입당하고 대선 주자로서의 몸집을 키워가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튼 가장 중요한 이슈 그리고 하여튼 상당히 수위를 달리는 후보와 각을 세우는 거 이거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인지도도 그렇고 일단 뭐 자신의 정치적인 책을 불리는 데 있어가지고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의 난타전이 이제 뭐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